2026년 4월에 두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여론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예. 지금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저는 계속 4개의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개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편차가 대개 한 6, 7%이 편차가 있어서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좀 모아서 보면 자연스러운 그 오차를 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그리고 여론사꽃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 4개 조사가 매주 실시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이를 살펴보기에 가장 용이한 이 4개의 조사를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은요, 긍정이 66, 부정이 26인데요. 긍부정 격차가 3% 줄었습니다. 보수 진보 비율을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긍정평가가 71로, 지난주 73이었는데 약간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65.5, 부정이 30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5주 동안 60%대 초반을 계속 기록하다가 지금 60% 중반까지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 좀 기대가 됩니다. 여론사꽃 전환 면접 방식이 긍정이 74.5로 약간 하락했고요. ARS 방식은 68로 지난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네, 약간 하락해서 60대 중반이다. 참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은 사실 국정평가보다 변화가 더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지정당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한 그렇죠. 이게 그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 조사만 보면 수치가 자꾸 이제 변화하는 게 보일 텐데요. 이 몇 주간의 추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론사 M이라고 있었죠. 네네. MBC에서 많을 때는 수백 개의 조사를 합쳐서 그 수치를 예상했는데 어찌 보면 실제 결과와 가장 부합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이제 합쳐서 보는 그런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 보수 비율,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은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이 표에 보면 맨 오른쪽에 보수 진보의 그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 오랜만에 이제 표 보는 법을 좀 잠깐 설명드려봤습니다. 지금 전체 지지율 평균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52.6, 맨 아래 한번 보시죠.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25.4, 그래서 민주당이 27.2%포인트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2.2%포인트 줄었습니다. 그 맨 아래줄이 이제 지난주인데요. 전화 면접 방식부터 이제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민주당이 48로 지난주하고 같았고, 국민의힘은 19%로 다시 10%대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여론사꽃은 민주당이 55.8로 지난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진보응답자 비율이 6.5% 정도 더 높았었는데요. 이번 주는 0.2 정도니까 그 진보응답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50.5로 지난주와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대통령 국정평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고요. 여론사꽃은 56.1로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넘었다는 건 과반이 넘었다는 거니까, 과반이 넘었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얘기인 건데, 이게 또 지방선거는 각계전투라서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제주지사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광역단시장 후보 모두 정해졌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특징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큰 특징은요. 네. 5명의 현역 단체장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아주 불리한 선거였고 그 때문에 전국에서 호남과 경기, 제주 이 5곳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선됐던 단체장들이 이번에 이제 전부 탈락을 했습니다. 뭐 원인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단체장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좀 눈높이가 높아진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현역 단체장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보수적인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당연히 뭐 지방 행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야당 그 단체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탄핵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더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 후보를 좀 권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수도권에는 서울 정원호 구청장, 경기도 추미애 의원, 그리고 인천의 박찬대 의원이죠. 뭐 경기도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을 정도로 뭐 그 정도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서울, 인천은 뭐 지금 민주당이 강세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역 의원 현역으로 좀 여러 번 단체장을 경험을 하면서 개인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민심 전반이 워낙 민주당이 높기 때문에 서울, 인천 모두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까지요? 예. 그리고 충청권은 지금 대전의 허태정 전 시장, 충남의 박수현 의원, 충북의 신용환 부위원장이 됐고요. 세종시는 조상호 전 부시장이 됐는데요. 뭐 충청권은 뭐 특히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의 영향권에 그렇죠. 들 정도로 그래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긴 한데요. 네. 다행이랄까요? 신용환 후보가 보수 진영 출신이고 뭐 그런 면이 오히려 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영남권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오중기 전 행정관 경북이죠. 전재수 전 장관,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 울산. 김경수 전 지사 경남. 인물 개개인이 아주 기라성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약세 지역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발탁이 되거나 선출이 되어서 뭐 그 어느 때보다 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 선거입니다. 다만 이제 대구는 지금 지지율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이제 선거 때까지 갈 거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방심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은 상당히 여전히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죠.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40% 득표율 뭐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울경 뭐 전통적으로 늘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부산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나머지 울산과 경남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신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은 전북이 이원택 의원이 됐고 전남 광주 특별시는 민영배 의원이 됐죠. 강원 제주 우상호 전 의원하고 제주가 마지막으로 유성군 의원이 됐습니다. 뭐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다 강세 지역이고 강원은 좀 우리가 약한 지역이었는데 우상호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서면서 요 4개 지역 역시 뭐 좀 무난하게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영남권이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요. 꼭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광역단체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현직 이 국회의원들이
오는 29일 뭐 일괄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도 예상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궐선거 후보군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또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법으로 정하든지 이게 광역단체장 후보로 결정되면 국회의원직 그냥 빨리 당연히 네. 내놓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 현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석수 네.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그 국회의원직을 좀 늦게 내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뭐 14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좀, 네. 했죠. 의외이긴 한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네. 그럴 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의 전망은 하남갑에 네, 거기 그냥 그 공천하는 것 아닌가. 뭐 아직 그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럴 경우 저 수도권 지역이고 최근에 유광재 지사가 강원도 출신이긴 합니다만 분당에서 출마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 좋은 그 카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기는 또 송영길 의원 전 대표가 또 얘기도 되기도 했죠. 예, 얘기가 네. 됐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네. 그런 또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데요. 연수갑이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생각은 그게 가장 저는 뭐 이제 무난한 선택인데 광주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광주는 절대 안 간다고 해서 그러나 뭐 저 전략공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수갑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렇죠. 후보들이 그 최근 어저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박남춘 시장과 박남춘 함께 시장. 고남석 시당위원장이 예. 여론조사에서 0.7% 차이던가요? 아 그래요? 예, 그 박 시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한다면 뭐 두 분 모두 양보하는 게 맞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다른 곳에 공천되면 이 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력이 거의 차이가 없는 아마 둘을 맞붙여 놓으면 저는 오히려 고남석 위원장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저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몇몇 곳은 지금 후보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의외로 갑자기 생겨난 지역도 있어서고요. 근데 최근에 인재영입 1호로 그 울산에 남갑 공천이 됐죠. 그런 것처럼 1호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2호, 3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 노출이 안 된 몇몇 곳은 당에서 깜짝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선거가 진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빠른 공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지역에서도 공천이 지금 뭐 기초단체장 마무리 중인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당원 주권 원년에 해였고 1인 1표제가 실시돼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 이렇게 세 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이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아주 뭐 이 정청래 대표의 본인의 경험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이 강조됐는데 그 부분은 또 한편으로 거의 컷오프 없이 다 경선에 가다 보니까 정당의 어떤 공천 기능이 좀 약화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사람도 또 이 경선을 기회를 주나 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냥 경력 2줄 정도만 가지고 고르는 극단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경력조차도 당직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의원, 구의원으로 12년을 했으면 그 12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마땅할 텐데 몇 주 전, 몇 달 전에 받은 그 경력을 네. 가지고 사실은 회의 한 번도 안 한 그 경력을 가지고 지금 선택을 받는 그렇죠. 이런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 합동연설회나 또는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호 토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이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 결승전이다 이러면 두 후보 한 5분 뭐 한 10분 20분만 붙여보면 우열이 가려지는데 말이죠. 실력 차이가 바로 나오는데. 네. 이 5분짜리 그 발표회를 그것도 후보 한 명이나 또는 지역구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 4시간짜리를 통으로 링크를 걸어주니까 네. 그 4시간짜리에서 자기 후보 어디 있는지 그 일일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선거 관리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당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후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위 20%에 속한 공직자들 그럼 왜 발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감산에만 적용을 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 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가면서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저는 그리고 그래야 좀 투명하게 좀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을 최소화하라는 게 중앙당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치개혁 입법이 발의되면서 지구당 부활도 지금 네.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역위원장에 대한 제도도 좀 크게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지역위원장 요즘 뭐 쉬운 투표제도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도 직선제로 해야 되고 임기 한 2년으로 해서 3번 연속하면 최소한 한 번은 쉬도록 그런 그 연임 제한도 두어야 지금 10년, 20년씩 지역위원장을 독점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선거제도가 개선되려면 지역위원장 제도 역시 먼저 개선이 선행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이번 선거 이제 끝나겠는데 끝나고 나면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선거제도가 좀 결국은 또 그대로 많이 개선이 못 됐습니다. 저는 총선제도 바로 또 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또 꼭 선거 직전에 가서 사람들 속 태우는데 제발 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민주주의를 좀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선거개혁 좀 여야가 머리 좀 맞대고 좀 이럴 때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